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 김정은도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안 갔죠. 그만큼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따라서 김주애의 만약 후계자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게 김씨의가의 마지막일 거라고 봐요. 확신합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중동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타격 및 테헤란 대규모 폭격. 북한의 김정은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 그 누구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내보내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가 행동 같은 것들은 똑같이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란은 실질적인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그런 근접한 수준까지도 갔다.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는데 김정은은 핵무기를 보유를 했죠. 수십 기 이상을 보유를 했고 또 수소폭탄 실험도 완성을 했고 이제 그 핵폭탄의 소형화까지도 이뤄내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그 행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란과 이 북한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즉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가진 나라가 특히나 이 서방 진영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큼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G7 국가들의 공통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 범위 한참 밖에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이란의 고위장성 20명이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그리고 이란 핵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8명의 핵 과학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암살이 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총참모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합참의장 같은 격이죠. 합참의장이 첫 번째 암살에서 죽었죠. 이틀 만에 새로운 사람을 합참의장 자리에 앉혔는데 그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란의 군 수뇌부를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겠다라는 그 이스라엘의 의지가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이 의지만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찰 자산이라든가 전략 자산들이 이스라엘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무장만큼은 그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네타냐후 총리 아닙니까? 이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 국민 중에 어느 누구도 네타냐후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야당 지도자들조차도 지금만큼은 네타냐후에게 힘을 실어줄 때라고 지금 동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가 입장에서 이란의 핵무장은 굉장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협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결단코 막아내겠다는 의지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지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한반도로 가져오게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이 북한의 여러 가지 핵 능력 고도화에 맞서서 이스라엘만큼의 그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이스라엘은 저렇게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한 6배, 7배 정도의 인구를 가진 이란과 맞서서 이란은 수천만 명입니다. 7천에서 8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맞서서 저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건 국력의 차이라든가 혹은 영토의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란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아예 아랍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국가가 지금 저렇게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진 지도자와 국민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따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전쟁 초기 이란군 수뇌부와 핵과학자들을 정확하게 핀셋 제거한 이스라엘의 모사드. 한국도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이런 효율적인 타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을 모사드의 능력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사드는 뭐 과거 오래전부터 상당히 모사드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명이 될 테고 모사드를 칭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명성이 될 텐데요. 미국의 CIA에 버금가는 그런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뭐
하마스라든가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집단과 국가들을 상대하는 정보력에 있어서는 CIA보다 모사드가 훨씬 뛰어난 정보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지금 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전에 벌써 헤즈볼라를 무력화하는 과정 속에서 모사드는 헤즈볼라 간부들이 사용하는 그 BB에 폭탄을 심어가지고 수천 명의 헤즈볼라 간부를 그 자리에서 폭살시켰거든요. 그만큼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어떤 회사를 통해서 BB를 들여오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그 BB가 차려지는지 어디서 그것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가 일거에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뭐 헤즈볼라 사령관도 암살당했고요. 지금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 국면에서 20명의 그 군 최고 수뇌부들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죽을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반문을 하시는데 그만큼 모사드의 정보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가짜 뉴스를 흘렸고 그 뉴스를 받은 장군들이 한 건물에 모였다가 그 건물을 집중 타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폭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국정원, 국가정보원은 만약에 해당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핀셋 제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냐, 보유한 것이냐, 혹은 미래에 보유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국정원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본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대북 관련해서는 전 세계 어느 정보기관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정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북한 관련해서는 특정하게 북한 관련해서는 아주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북한 내에 물론 여러 정보를 거치면서 휴민트들의 어떤 제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또 여전히 많은 휴민트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김정은이 어디서 뭐 하는지 오늘은 어느 침실에서 자는지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국정원의 블랙 요원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우리 정보 자산들이 뛰어나고 우리 정보를 펼치는 요원들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뒤에서 법적으로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예컨대 좀 극단적인 예로 모사드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혹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위험 인물을 추적을 해서 암살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암살을 한 사람은 포상을 받을까요? 처벌을 받을까요? 당연히 포상을 받겠죠. 진급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 국정원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 국정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까 누구 하나 암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보고 체계가 정말 까다롭고 정말 수직화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에서 경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은 특활비라는 걸 씁니다. 특수활동비죠. 결국은 여러 가지 북한 인사를 포섭하고 좀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작 활동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이 영수증이 없는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뭐 북한 노동당의 어떤 모 간부를 매수하는데 이 정도 돈을 들였습니다라고 그게 영수증으로 올라가면 다 알 거 아닙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작에 사용하는 돈은 우리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목적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또 국정원의 정치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이 국정원의 활동을 상당 부분 제약하려 들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저는 그래서 이 정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제발 정치권이 그만 냅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은요. 모사드 활동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국민 모두가 동의합니다. 모사드가 나가서 누구를 죽이고 얼마를 써서 뭐 이란에 뭐 누구를 뭐 매수하고 뭐 어떤 추잡한 일을 벌리든지 간에 모사드가 하는 일은 모두 불문율에 적합니다. 왜냐하면 모사드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와 이스라엘의 국민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합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국정원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여론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트럼프의 이스라엘 패싱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란의 완전 핵포기를 압박하며 완벽하게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이런 그림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총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월가를 주름잡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태인들이고, 그리고 이 유태인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미국 내에서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지 뭐 금융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문화, 사회, 스포츠 전역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뭔가 중동에서 단독으로 뭔가 작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교 정책을 편다든가 이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에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조금 거리를 두면서 이란에 시간을 줬던 겁니다. 핵 협상에 복귀할 수 있는 60일의 시간을 줬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60일의 시간을 주는 동안은 이스라엘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벌리면서 이란과 협상에 좀 더 열려 있다. 왜냐하면 이란과 미국이 협상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건 있었는데, 결국 공격이 이뤄진 게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61일째의 공격이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60일의 시간을 줬는데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핵협상을 임하려고 했는데 이란이 호응을 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61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내 말을 들었어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만큼 사실상 이 이란의 어떤 이란을 핵협상의 어떤 장으로 다시 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있었다 그 전에. 하지만 이란이 그 노력을 무시했고, 결과 그 무시의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매우 참혹한 폭격으로 돌아온 것이다. 근데 이 메시지는요, 지금 김정은도 굉장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에 이란에게 던지는 메시지, 즉 핵협상에 진지하게 임해라라는 메시지는 김정은에게도 똑같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란의 핵 문제가 저는 이란의 완전 항복으로 끝날 거라고 봅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뭐 나탄즈의 핵시설 완전히 파괴가 됐고, 뭐 테헤란의 공영방송국이라든가 지금 테헤란에서 여러 가지 정부기관, 뭐 국방기관, 뭐 정보기관 다 지금 건물들이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테헤란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 2001년, 2년쯤 될 겁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세 나라를 꼽았습니다. 이라크, 이란, 북한, 이 세 나라를 Axis of Devil, 악의 축이라고 꼽았습니다. 이라크는 아주 초창기에 무너졌죠. 자, 이제 이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악의 축 중에 남은 국가는 북한 단 하나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든 보유하고 있지 않든지 간에 미국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놓기보다는 미국이 의도하는 국제 질서, 미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에 맞춰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북한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는 나라가 북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란도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란이 얼마나 많은 샤헤드 드론을 보냈습니까? 정말 많은 탄도미사일과 샤헤드 드론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있는 이 와중에 러시아가 이란에게 도와주고 있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러시아는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규탄만 할 뿐이죠. 오히려 이란한테 부추깁니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우라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란이 만들어낸 핵물질을 러시아가 강탈해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이란의 뒤통수를 치면 김정은 입장에선 내가 푸틴한테 잘해준 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중에 나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란 문제가 정리된 후 미국의 다음 타겟은 북한 핵협상이 될 거라는 건 자명한 상황인데요. 다음 북한 핵협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리라 보시나요? 다음 북한의 핵협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협상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미 완성된 핵무기를 수십 기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그 둘째,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이스라엘만큼 강력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라든가 혹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상대를 쓰러뜨리겠다라는 그런 매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만 봐도 뭐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사소한 충돌이 생기는 것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나라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고요. 이게 뭐 경제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이런 국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보다 덩치가 훨씬 큰 나라지만 인구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된다라는 그 생존에 대한 강한 집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이스라엘 못지 않습니다. 위에 북한이 있죠. 그 옆에 중국이 있고 그 옆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북중러 연합이라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생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위협이고 걸림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걸림돌을 맞이해서 효과적으로 이것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우린 정치권부터 시작해서 온 사회가 지금 완벽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만큼의 강한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배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렇게 미친 짓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라는 전략이거든요. 이 구역에 미국이 들어오든 러시아가 들어오든 결국은 나를 통해야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은 매우 강하게 여러 차례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4차 중동 전쟁까지 있었고 이스라엘은 중동에서만 중동 연합 국가들로부터 4차례의 대전쟁을 치러했었고 그 뒤에서 2006년에 헤즈볼라의 전쟁도 치렀고요. 또 2023년에는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1200명의 이스라엘 국민들이 죽기도 했고 하면서 정말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멀뚱멀뚱 지켜보는 입장이고 비핵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비핵화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혹은 북한 정권이 굉장히 위험한 정권이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저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혹은 너무나 지나치게 전쟁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아마 댓글에 이런 게 달릴 겁니다. 그러면 네가 나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달릴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스라엘만큼 없다. 그러면 백신당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겁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변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일 겁니다. 지금 북중 관계가 상당히 냉각 시기에 있고 중국 정부가 이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징후가 여러 차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즉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의 북한, 즉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따라주고 자신들이 어느 정도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물질적 혜택에 따라서 북한의 그 협조를 이끌어내던 그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서 관계를 트고 있고 중국과는 관계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다면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문제에 변수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핵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더 강력해지는 그런 길은 중국도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중국이 큰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는 과거 전통대로 북한의 핵무장과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옹호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미국 내 전문가는 많이 없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최대한 군축하고 핵 능력을 줄이고 더 이상 핵 개발에 올인하지 않게끔 다른 길로 유도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는 그대로 두되 더 이상의 어떤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지 않고 또는 그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 쉽게 말하면 미사일이죠.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잠수함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공격적인 능력들을 좀 억제하는 방법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지만 또 동시에 트럼프 정부 내에도 원칙적인 비핵화 협상,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비핵화를 여전히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는 좀 잃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서방 국가들, 나토 국가들이라든가 EU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몽고군이 유럽을 침략한 게 1100년대쯤이거든요. 그 뒤로부터 한동안 몽골은 아시아계 국가들한테 한동안 유럽은 아시아계 국가한테 직접적인 영토 침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수만 명의 북한군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결국은 북한군, 아시아 군대가 독재 국가 군대가 유럽을 침공해 왔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은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요. 이 유럽 국가들의 안보는 사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었는데 여기에 북한이 끼어들면서 많은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면서 또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했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쟁 수행 능력은 대부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의 그 보유량과 비례하거든요. 나토 국가들은 저 북한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 불량배 국가를 넘어서서 전 세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과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위협을 가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의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 만약 과거의 그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과의 어떤 유화적인 태도로 나오게 된다면은 나토 국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이 유럽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야 돼, 뭐 좋게 가져가고 나토 국가와의 어떤 연합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그 협력은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협력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상대와 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 협력 관계가 하나둘 느슨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그것이 끊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외교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G7 정상회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캐나다에서 정상회담 회의가 열렸지만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했지만 그렇게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뭐 칭찬을 하고 있지만 이 외교 관계를 조금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패싱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자회담 아직도 중요한 국가들과는 하지 못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주지도 않고 미국으로 가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데뷔부터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다면 앞으로 5년 동안 더 얼마나 험난한 일이 있을까를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북중러 3국 연대가 대외적으로 더 끈끈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연하셔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는 어떤가요? 항상 제가 이런 어떤 정치 시사 채널에 나가서 항상 수정하는 게 있어요. 북중러 연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연합은 세 개 국가의 공동체를 연합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중러 연합이라는 건 없고요. 북러 연합, 북중 연합 혹은 중러 연합이 있겠죠. 이렇게 양자적인 관계는 존재하지만 이 3자 구도는 좀처럼 마련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은 이건 또 굉장히 긴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죠. 현재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뭐 이 분야에 전공한 모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하나같이 예전 같지 않다. 혹은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듣도 보도 못한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김정은과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의 고위 관료들 혹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과 만나고 있느냐? 안 만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안 만난 지 6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고위급들이 북한을 찾아가거나 북한의 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하는 일은 최근 3,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 평양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파견한 그 쇼이구가 아마 얼마 전에 또 북한을 다녀갔고 최근에도 지금 평양에 있을 겁니다. 그 러시아 푸틴의 그 여러 가지 안보 관련된 조언을 해주고 있는 책사들이 지금 김정은을 만나서 엊그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 군인이죠. 군인 건설자들을 쿠르스크에 보내서 전후 재건을 돕는다라는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와 북한은 거의 뭐 한 달 주기로 만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지금 북한이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는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최근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북한에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들을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5,000톤급 구축함도 찍어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무인기들도 찍어내고 있고 미사일도 찍어내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그런 기술들을 지금 다 러시아가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북한의 국방력이 매우 급성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북한과 친하게 지내고 김정은이 시진핑에 달려가서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부탁하고 뭐 애걸하고 이런 것들의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동안 북한의 국방력은 사실 발전을 일으키지 못했거든요.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도
내가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중국은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러시아랑 가까워진 2, 3년 동안 북한의 국방이 이렇게 발전했다면 당연히 러시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한국과의 관계 혹은 미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성에 기반을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푸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우 급하다 보니까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항상 그만큼의 급부를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당연히 러시아가 새로운 형님이 된 것이고 옛 형님이던 시진핑은 약간 누구세요? 이 정도 관계가 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만약 북중로연합에 실존하는 실체라면 러시아 전승절에 시진핑이 초대를 받고 간 거지 않습니까? 퍼레이드를 관람을 했는데 그 자리에 김정은도 초대를 받았어요. 하지만 김정은은 안 갔죠. 그만큼 김정은은 지금 시진핑이 꼴도 보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앞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혼날까 봐. 솔직히 싫은 건 싫은 거지만 또 무서운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시진핑은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의도적으로 김정은이 시진핑을 무시했고 중국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시가 한 2년 전 열병식 때 북한의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그 열병식 때 북한이 쇼이구 당시 러시아 국방장관도 갔었고 중국에서 대표단을 보냈는데 중국에서 보낸 대표단은 저게 한 참사관급 대표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쇼이구가 나란히 서면서 러시아 그 대표단은 굉장히 높게 대우를 했는데 중국 대표단은 저기 멀리 어느 구석탱이에 있었거든요. 김정은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그만큼 지금 관계가 매우 냉랭합니다. 최근 북한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제재 이후로 좋았던 적이 없었긴 합니다만 러시아의 지원으로 좋아진 측면이 있을까요? 북한 경제는 사실 우리가 미시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든 거시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기준에서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체계를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과정과 계획과 예산과 이런 과정에서 경제가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예측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이유는 북한의 그 구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한 상식적인 구조에서 훨씬 벗어났고 상식적인 구조라고 했을 때에는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북한은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월급의 양이 매우 적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물건의 가격은 월급의 거의 절반 가격이 육박합니다. 물론 북한이 최근에 작년 한 1년 정도 전에 북한 사람들의 월급이 지나치게 낮다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월급을 일괄적으로 한 7배 정도를 인상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20배 가까이도 인상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월급을 그렇게 갑자기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지금 북한은 초고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외화 환율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규정한 북한 조선중앙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환율은 8,000원인데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환율은 2만 원에서 4만 원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북한의 지금 화폐 가치가 매우 어떻게 보면은 땅바닥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북한의 화폐를 믿지 않고 외화를 믿는다는 겁니다. 즉 북한의 경제 체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화를 가지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장마당에 대해서도 북한이 매우 강하게 통제를 하면서 민간 경제도 상당히 죽어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국가 계획 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나마 장마당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 장마당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면서 북한 사람들은 지금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사지 못하고 물건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조금 안정됐어요. 네,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인 어떤 공급이 들어오면서 작년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 정상적이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6월에 개장한다는 원산 갈막 관광지구. 이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러시아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일단 그 갈마 리조트라고 하죠. 그쪽에 명사심리입니다. 명사심리라고 해서 심리에 달하는 아름다운 모래바다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심리라는 이름이 붙은데 일단 김정은의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실 이 사업은 러시아인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중국인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사업이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게 이제 복합 리조트를 갈마지구에 건설을 했던 것인데 북중 관계가 굉장히 냉랭해지면서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뚝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대안으로 찾은 것이 러시아 관광객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거든요. 러시아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오려고 했던 숫자만큼 와주면 손익분기점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러시아는 땅덩어리가 정말 큰 나라입니다. 그 말은 뭐냐? 러시아에는 다양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크림반도에는 얄타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뭐 칼리닝그라드도 있고요.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갈마지구보다 훨씬 뛰어난 해양 관광지들을 러시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휴양을 유럽으로 가지 왜 머나먼 북한으로 와요? 한국 저기 부산으로 가지. 그 갈마로 왜 갑니까? 물론 뭐 저기 블라디보스톡이라든가 이런 극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갈 만한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이게 원산 지역이요. 추워요. 이게 우리보다 북쪽이지 않습니까? 고성보다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이 더 예뻐요. 차라리 블라디보스톡을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적자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적자의 폭을 북한 주민들로 메꿔야 되는데 여기 다 또 외화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럼 북한 주민들은 또 비싸서 못 갑니다. 저는 여기는 망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절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건 내가 인수해 줄 테니까 나와 협상에 나와라. 나는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갈마지고 내가 리조트 하나, 트럼프 타워 하나 지어줄게. 그러면 관광객들이 때로 몰릴 거다. 대신 나랑 핵협상에 나와라라고 했는데 김정은은 트럼프 타워에는 관심이 있지만 핵협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갈마 휴양지는 저는 뭐 개장 초기에는 우리가 뭐 개장빨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사람이 모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진 않을 거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마식령 스키장이었어요. 마식령 스키장을 만들면 중국 관광객들이 올 거다. 제가 베이징 근처에서 그 난산 스키장이라고 있었어요. 베이징 근처에. 마식령 스키장 규모의 한 5배 정도 되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북한까지 가서 스키를 탑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원과 가치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상당히 부족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고 관광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관광 인프라가 잘 개발이 되어 있고 관광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다면은 사람들이 돈 싸들고 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 북한은 여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나라죠. 관광 자원 정말 없죠. 그렇다고 뭐 갈마지구에 뭘 만들어놨다고 했는데 평양에서 갈마까지 가려면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울퉁불퉁 장난도 아니죠. 원산에 비행장이 있지만 거기엔 또 중국이 취향을 못했어요. 다양한 면에서 인프라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근데 초호화 본인 기준에서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3성급 호텔 정도 되는데 본인들 기준에서는 초호화 유원지를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안 오면 이 휴양지를 만든 니들 책임이야라고 지금 닥달질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실망할 거라고 봅니다. 김정은이. 그러니까 객관성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경영 컨설턴트라고 해도 지금 갈마지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그 지역의 그 주변에 있는 그 경쟁자들, 그 경쟁 리조트에 비해서 뭐 없거든요. 메리트가. 그 돈을 싸들고 갈 만한 메리트가. 근데 지금 김정은은 여기서 고수익이 나올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김정은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은 제가 그 경제학 원론 택배가 안 가나?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왕창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묻어나요.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암호화폐 해킹, 날로 액수도 커져가는데요. 북한의 해커들은 어떻게 육성되고 이렇게 훔친 암호화폐는 어디에 사용될까요? 일단 첫 번째 북한의 해커들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조직적으로 육성이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금성제일중학교라는 그런 상위급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여기엔 컴퓨터 반이라고 특설반들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컴퓨터 반에서 어렸을 때부터 해킹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교육을 배우죠. 졸업을 하게 되면 뭐 김책공업종합대학이나 리과대학이나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학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도 해킹을 전담하는 특설반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6년에 대학교 4년, 약 10년 정도의 해커로서의 어떤 그 자질을 연수받는 그런 기간을 거치고요. 사실 10년이면은 엄청난 실력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전 테스트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커로서 선발이 되면은 중국으로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제 파견이 되죠. 명칭은 뭐 컴퓨터 회사, 뭐 웹 개발 회사 이런 걸로 나가지만 전문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해킹을 하는 것이고, 근데 조금 더 여기서 좀 슬픈 얘기는 이 해커들이 해킹에만 전념하는 건 아닙니다. 이 해커들도 수행해야 되는 외화벌이 과제가 있거든요. 근데 해킹만 가지고 이 외화벌이를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하는 게 뭐 리니지 게임 돌리고, 불법적으로 리니지 게임 뭐 무기 만들어서 돌리고, 그리고 이제 뭐 검은 사막 게임에 와가지고 뭐 또 그것도 여러 가지 아이템 거래 해킹하고, 또 뭐 웹 개발, 각종 뭐 중국 내 어떤 회사들의 그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돈이 되는 일은 다 합니다. 돈이 되는. 그래서 그 북한 해커 하시다가 한국에 오신 선배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그분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IT 노가다 꾼들이라고. 외국에서는 해커라고 굉장히 멋있는 이름으로 불러주는데 실상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은 다 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홈페이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뭐 댓글 작업까지 그냥 다 한 거죠, 그냥. 그 댓글 작업이라는 게 뭐 정치적인 의미 댓글 작업이 아니라 뭐 홍보성 댓글을 단다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수조 원대의 그 뭐 가상화폐들을 탈취했다고는 해도 그것이 전액 다 김정은의 주머니에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취되는 순간 그 가상화폐들은 추적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것을 공식적인 온라인 거래소에서 환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다 뜨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환전이 됐는지. 그래서 매우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암암리의 브로커들을 통해서 조금씩 환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도 세고요. 그리고 원래 가격대로 바꿀 수가 없죠. 따라서 김정은 주머니로 들어가는 건 그 2조 원 중에서 한 7천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긴 하죠. 재밌는 게 북한의 해커들은 10년 동안 공격하는 분만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도 해킹에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수준의 해커들이 북한의 홈페이지를 턴 적도 있어요. 그만큼 보안에는 취약하다. 네. 공격 일변도죠. 그거는 사실 해킹의 공격은 아니었고요. 북한 내 인터넷 장비들이 너무 낡았고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가 주기적으로 끊기다 보니까 결국은 내부 시스템 오류로 북한의 어떤 그 통신사라든가 노동신문의 사이트가 다운됐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해커의 소행은 아니었고 그 시스템의 어떤 그 구조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그 IT 선배, 탈북하시는 그 IT 선배가 한국에 오고 나서 이제 좋은 자리를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모 게임 회사, 굉장히 굴지의 게임 회사에서 IT 개발도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해킹을 방어하는 그런 그 화이트 해커라고 하죠. 그런 부서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그 주변에 어떤 그 회사 사람들의 기대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이름을 알리던 해커가 왔다. 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네가 전문가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정작 막는 방법은 몰라서 화이트 해커를 배우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저는 그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굉장히 웃겼거든요. 아니 뭐 해킹은 그렇게 뛰어나면서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이 간단한 것조차 왜 방어를 못하냐라는 핀잔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지금은 나름 자리를 잘 잡고 회사에서 중력으로서 커가고 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은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일까요? 최근에는 김정은이 외교 무대에도 자주 대동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주애의 후계자 자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공식적인 후계자로서 공표는 안 됐지만 명실상부한 후계자는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고요. 다만 이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떨떠름한 반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김주애를 끊임없이 등장시키고 노출시키고 대동하고 이런 모습들은 후계자로서의 여러 가지 후계자 수업을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여성일지라도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지금 암암리에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지금 초단기간 동안에 후계자 수업을 시켜서 내보낸다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전통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걸 바꾸는 게 정말 어렵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위 간부들조차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면은 그 만약 김주애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김씨일가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김주애가 낳은 자식이 후계자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김주애가 낳은 자식이 김정은과 성씨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김씨 조선이
상당 부분 이제 흔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계의 정당성이 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북한 주민들, 북한의 엘리트들도 모두 우려하고 있고, 따라서 김주애가 만약 후계자로 이어진다면 저는 그게 김씨의 마지막일 거라고 봐요. 확신합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겁니다. 내부에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고 기강이 바로서지 않고 북한 같은 특히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그 권위가 사라지게 된다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키가 근데 정말 많이 크긴 했더라고요. 2012년에 탈북하신 후 13년 만에 첫 책을 내셨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책은 조금 길게 우리가 시야를 넓게 잡고 또 깊이 있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르가 책인 것 같아서 책을 쓰게 됐고, 첫 책인 만큼 저의 어떤 스토리를 우리 독자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그것을 시작으로 좀 삼고자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10년에 베이징으로 유학을 나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북한 정권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만한 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할아버지, 아버지 다 북한에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고 부와 권세가 늘 뒤따랐던 집안이었거든요. 그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은 유학을 나와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유학을 나와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한 이 북한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책들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내용들에 좀 빠져들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그 혼란의 끝에서 제가 찾은 결론은 결국은 약간의 의무와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나만 모른 척하면 그냥 살던 대로 살 수 있고 돌아가서 부귀영화를 그저 누릴 수 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 개인적인 성정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 북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독서회 같은 것도 하고 친구들과 모여 앉아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논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뭐 한국에 편지도 보내고요, 유엔에 메일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다가 그 모든 활동이 발각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일단 책이. 네. 북한은 23년 말에 한국과의 동족 관계를 중단한 후 최근까지도 무미건조한 논평만 내는 모습입니다. 격한 욕설로 담화문을 내던 과거와는 다른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근에 북한은 특히나 김정은은 통일을 완벽하게 포기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초반에 김정은이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것이 어떤 하나의 위장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북한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통일의 흔적을 지우고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이었다라는 그 역사를 지우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게 진심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도 실리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것에 대해서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다 한 줄만 하나 띡 내보내고 말거든요. 그만큼 지금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단절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 대화를 단절시킴으로써 이제 북한과 남한은 별개의 국가, 즉 통일이라는 그런 개념은 아예 없고 그냥 아예 뭐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그렇게 별개의 국가로 존재하고 싶다라는 김정은의 그런 어떤 의지나 열망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대북 방송 중단하면서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대북 유화책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주 무시 않는 전략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말이 곧 헌법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 내렸던 결정은 틀리지 말아야 합니다. 틀렸던 적이 없어요. 북한 기준에서는요. 제 기준에서는 다 틀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 김정은이 매우 야심차게 추진했던 두 국가론, 이걸 다시 북한이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유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김정은이 했던 그 모든 행동과 발언을 다 뒤집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뒤집는다면 그 여파가 장난 아니게 클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김정은이 통일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통일의 건축비들이라든가 통일을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 적화 통일이었겠지만 어쨌든 남한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비판했거든요. 김정은이 앞으로는 남한과는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심지어 애국가도 바꿨어요. 북한의 국가. 원래 그 북한의 국가에 삼천리 금수강산이 그
단어가 나오는데 문장이 나오는데 그 삼천리란 말을 아름다운 금수강산, 아름다운 내 나라 금수강산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삼천리라는 말은 통일을 연상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북한은 삼천리가 아니다. 요 군사분계선 이제 북한은 그 국경이라고 하죠. 심지어 그 새로운 국경에서부터 중국까지 국경까지가 바로 북한의 영토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영토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김정은이 공을 들여서 남한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통일은 없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고 심지어 그것을 헌법에까지도 넣어놨는데 남한 정부가 유화책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바꾼다? 없는. 그건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은 내가 술 한잔하고 했던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저는 그 사실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로 실패한 사건에서 교훈이라는 걸 얻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책으로 접근했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대응을 해왔는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뭐 봄이 온다, 가을이 온다라고 하면서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양까지 찾아가고 백두산 정상까지 오르면서도 분위기에 상당히 큰 훈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에 대한 해답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하는 것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서해상에서 살해하는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으로서 우리의 그 성의에 답변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하면서 입에 담기도 어려워. 물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막말과 그 욕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2018년에 했던 그러면 그 훈풍들은 뭐였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북한은 본인들한테 이로울 때에는 회담으로 나왔다가 본인들한테 불리할 때에는 우리의 뺨을 때리는 게 북한이었고 그게 지난 한 40년 동안 반복되어 왔던 전술이었어요. 근데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똑같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 실패의 스텝을 그대로 걸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이건 국력의 낭비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본인들이 해왔던 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접근법을 좀 모색할 때가 됐다라는 정말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월 말 5,000톤급 구축함인 최연함 진수식에서 배가 좌초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정은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경로했죠. 23일 만에 다시 세웠다고는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복구 작업이 이루어진 걸까요? 최현급 5,000톤급 구축함의 이번함, 북한은 강건함이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강건함이 이제 물에 빠졌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진수식을 부랴부랴 마친 상황이고요. 북한은 주로 진수를 할 때 측면 진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도크에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하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수십억은 더 많이 듭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죠. 하지만 북한은 빠르게 진수를 하기 위해서 배를 레일을 달아서 한꺼번에 바닷물을 풍덩 빠뜨리는 측면을 통해서 빠뜨리는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진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배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서 계획대로라면 동시에 배의 모든 선체가 바다에 이제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부분이 먼저 빠졌고 그리고 이제 함선의 앞부분은 그대로 선미 부분은 남아 있으면서 이제 함선이 그대로 뒤집어졌죠. 그럼 왜 북한은 이런 초대형 사고에 대해서 숨기지 않고 공개를 했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그 행사는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됐던 행사였어요. 김정은이 직접 그 이번함의 진수식을 보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던 관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배가 뒤집어지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 수천 명의 입을 어떻게 막습니까? 차라리 쉬쉬하는 것보다 공개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구축함 같은 것들의 어떤 그 건조 기술은 러시아가 제공을 해준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기술은 제공해주지만 건조를 직접 해주지는 않거든요. 북한의 선박 제조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인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선박의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뿐이지 제조 과정이나 기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점을 러시아에 해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러시아가 다음번에도 기술을 주죠. 바꿔 말하면 러시아가 기술을 줬는데 북한이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실패를 하면 러시아의 기술력이 형편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러시아의 무기를 뭐 북한만 사갑니까? 다른 나라들 다 러시아의 무기를 사가요. 근데 북한이 만들었는데 형편없이 불량이었다라고 하면 러시아의 무기 기술력에 대해서 의문점이 붙고 구매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기술력에는 문제가 없다. 단지 그 아주 작은 사고가 있었을 뿐이다라는 점을 일부러 강조해서 내보낸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가 23일 만에 다시 이제 똑바로 섰는데
23일 동안 바다에 침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식 문제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어찌어찌 배를 세웠다고는 하나 그것을 정상 운행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닐 겁니다. 23일 만에 배가 기울어진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하건대 배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라는 문제는 언제든지 또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배의 구조를 다시 다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수식은 치르고 그 뒤에 다시 조금씩 그 오류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전의 한계죠. 북한이 항상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빨리빨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해군 함정을 뭐 대우조선 해양이나 뭐 하나오션이 만들게 되면은 약 1년 정도는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거쳐요. 군내 해군에 인도하기 전에 1년 정도는 성능 시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대양을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 파도도 만나보고요. 정말 큰 태풍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배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1년 정도 테스트를 하고 나서 모든 기준치를 다 통과했을 때 해군에 인도가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과정을 완전히 생략해버리고 배를 건조하자마자 바로 진수를 했는데 망해버린 거죠. 러시아가 최근 방공무기 체계인 판치르를 북한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의 방위력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준 판치르는 S1 모델입니다. 판치르 S1이라는 모델인데 판치르의 초기 형태예요. 그러니까 2005년쯤에 생산된 모델이다. 지금 현재 기술력, 그러니까 판치르가 여러 가지 개량형이 나왔어요. 뭐 판치르가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꽤 한 10개 정도 나라에 수출이 됐는데 수출될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거치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업그레이드된 모델의 판치르는 꽤 쓸만합니다. 한 80% 정도의 용역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판치르 S1은 아주 초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 그 전술적인 어떤 그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판치르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장거리가 있고 중장거리가 있고 단거리가 있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방공망이라는 거는 다층 방공망이라고 해가지고 다층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의 어떤 그 방공망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 다층 방어망을 사용을 하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고고도 방공망은 S200 계열입니다. 그것도 다 러시아가 제공을 해준 거죠. 하지만 지금 뭐 S300, S400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S400은 스텔스기 F-35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방공무기로 평가가 되는데 북한은 아직 S400까지는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S400은요 러시아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만큼 비싼 무기고 판치르는 차륜형 장갑차에다가 이제 대공미사일, 휴대용 대공미사일 같은 것들을 여러 개 달아놓은 게 그보다 조금 성능이 더 나가는. 보통 러시아가 사용하는 이글루 그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사거리가 15km 정도예요. 근데 판치르는 20에서 25km, 좀 더 개량된 버전은 30에서 35km까지도 잡을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높이에서 이제 적어도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자체적인 레이더도 가지고 있고.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기관포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을 잡기 위한 용도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무기는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뭐 비호복합이라든가 이런 훨씬 또 뛰어난 그런 방공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북한의 방공 능력을 채워주는 데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판치르를 북한이 복제를 해가지고 북한식의 어떤 그 대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초현대적인 방공무기는 아니지만 북한의 재래식 방공 전력이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우 전쟁 이후 드론 전력이 현대전의 핵심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드론 전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 군은 북한의 드론 공격에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을까요? 현재 북한군의 드론 전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로 크게 차이가 나죠. 러시아 전쟁 이전에는 북한군도 정찰용 드론 혹은 자폭용 드론을 소수 보유를 하고 있었고 기술력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원시적인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고 그 경험을 가져오면서 북한의 드론 기술은 사실 대한민국의 드론 기술보다 발전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그게 북한이 자체 개발한 기술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정말 무궁무쌍한 그 전장의 상황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는 그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북한이 드론을 얻어맞기도 했고 또 사용하기도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사용했던 그 다양한 종류의 드론들을 북한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격 드론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자폭 드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은 그런 뭐 골판지 드론이라고 해서 레이더에 전혀 걸리지 않는 골판지를 맞는 드론은 정말 소리도 잘 안 나거든요. 그런 드론들도 북한은 다수 보유하고 있고
또 호크아이와 같은 정찰 드론, 마크 리퍼와 같은 공격용 드론들도 북한은 보유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북한은 지금 그 드론에다가 지대공 미사일도 달고 있고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있어요. 그만큼 북한의 드론 기술은 꽤 많이 발전했고 북한이 오히려 러시아한테 본인들의 드론을 사가라라 할 정도로 드론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론은 결국은 완전한 가성비 무기 아닙니까? 국방력, 국방비가 적은 나라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은 아주 그것에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한의 그 드론 기술을, 드론 능력을 우리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북한은 더 많은 어마무시한 그런 드론들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최근 북한이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전략 지위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국방력, 그 전략적 지위에 올랐다라는 것은 단지 그것이 북한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만이 아니고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맺고 또 그 군사 동맹이 실질적으로 전투 현장에서 발현이 되면서 이제는 혈맹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요 2차 대전 이후에 어느 어떤 독립국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치른 적이 없거든요. 그만큼 이게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이 혈맹 관계는 러시아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북한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이 미국을 상대할 때 1대1로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의 세트로 미국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푸틴이 김정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옹호해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제 뒷받침해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지위가 상당히 격상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철수 혹은 재배치 이슈가 미국 조야를 통해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압박이 예상되는데요. 주한미군 일부 철수 얼마나 진심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보시나요?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문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상원과 하원에 특히나 미국 하원에 동의가 있어야만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우리에게 당면한 정말 시급한 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저런 얘기 하나만 나오는 것으로도 사실 많은 것들이 흔들리게 되죠.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이 흔들리고요. 그리고 안보 관련해서 사람들의 많은 어떤 그 불안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존의 동맹 관계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 주한미군은 사실상 항상 어떤 그 변동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거든요.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만약 우리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주한미군 나가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주한미군은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한미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 하에 미국과 적절하게 협상을 벌린다면 주한미군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중국을 막아내는 문제는 우리도 사실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단지 북한의 침공을 막아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서해상으로 중국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에 부합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점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고 그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현재 구도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데탕트 시대라고 혹시 아십니까? 1970년대에 있었던 시기를 우리가 데탕트 시대라고 부르는데, 냉전이 발발을 하고 나서, 냉전이 시작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 그리고 소련과 미국은 매우 첨예한 대결의 장을 펼쳤고 그것이 우주 경쟁까지도 이어졌었고,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국방비, 그리고 이 군비 경쟁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 그 평화적인 시기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선택했던 것이 이 데탕트 시대에 맞춰서 확실하게 견제를 해야 되는 적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적을 구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나온 게 바로 헨리 키신저의 핑퐁 외교였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헨리 키신저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옳은 접근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헨리 키신저가 선택했던 것이 결국은 소련이라는 절대 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작은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공.
중국 공산당과 관계를 맺으면서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 관계가 원활해지니까 그만큼 소련이 고립되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당시 중국과 소련은 국경 분쟁을 여러 차례 할 정도로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영향을 거뒀습니다. 물론 그게 중국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렛대가 되어서 오늘날의 괴물 중국을 만들었다라는 비판 여론도 있지만 저는 그 두 여론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최대의 적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중국을 자극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갈등 관계가 발생을 해서 중국의 국력이 다른 쪽으로 소모가 된다면 그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남는 장사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트럼프의 임기 기간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어떤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까요? 한국은 또 어떻게 그에 대비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북한이 저는 그렇게 북한의 그 외교적인 판단 능력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 트럼프 정부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어떤 북핵 협상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 회담을 거부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뭔가의 돌파구를 마련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든 북한의 생각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즉 이란도 미국과 협상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란은 거의 지금 먼지나게 얻어맞고 있잖아요. 거의 정권이 붕괴될 위기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호메네이의 암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테헤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떠나라라고 강박하고 있고 협박하고 있고 완전히 이란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지금 김정은은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비록 자신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은 미국은요 북한이 지금 핵시설을 어디에 가지고 있고 핵무기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엄청난 그 벙커버스터를 만약 동원을 해서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건 이란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만큼의 일도 아닙니다. 이란은 영토가 어마하게 크잖아요. 북한의 10배가 넘습니다. 근데 북한은 매우 땅덩어리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하나 제거하는 것도 큰일은 아닐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메네이를 죽일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Not yet 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호메네이가 지금 테헤란 북동부 어느 산골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안다라고 이스라엘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느 벙커에 어느 방에 숨어 있는지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은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100발, 200발을 보유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김정은만 핀셋 타격해서 죽여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매우 큰 공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란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를 지금 숨어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김정은 지금 밤에 잠도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자기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